대한적십자사는 2003년 수혈 감염 사고 책임으로 전현직 임직원 총 144명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그중 25명이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그 결과 최종 1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가로부터 혈액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3년 이후 수혈로 인한 감염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수혈을 계속 받은 데서 시형 간염이 나온 거죠. 치료 받을 당시에는 저기 혈액원에 저기 해갖고 역학 조사 들어간다 그러고 뭐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버지한테. 그러면 소송밖에 없대는데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머리 아프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혹시 수혈을 했냐? 그랬더니 했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보니까 C형 보균자로 나왔더라고요. 수술하기 전에 혈액 검사를 한 걸 알아봤더니 거긴 또 굉장히 건강한 혈액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셨고요. 예. 이 년 전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김영철 씨. KBS 시사기획창은 수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김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영철 씨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 돌아가셔놨더니 뭔가 나를 지탱해준 그 끈 자체가 완전히 풀려버리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김 씨를 하루하루 버틸 수 있게 해준 건 어머니의 낡은 사진과 한 조각 남은 유골입니다. 화장을 마치고 한 줌의 재로 변한 어머니. 어머니의 유골은 이제 작은 보석이 돼 영철 씨의 곁에 남았습니다. 어머님이 숨 쉬고 계시는 모습만 봐도 저한테는 그게 되게 정말 계실 때는 되게 힘이 많이 돼요. 2년이 지났는데도 어머니의 죽음을 잊지 못하는 영철 씨. 영철 씨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철 씨의 어머니는 희귀병으로 한 대형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영철 씨는 수술을 마치고 침대에 누워 자신을 바라보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하신 수술이 뭔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국수해달라고 말 안 나오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몇 차례의 수술이 있었지만 결국 어머니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그런데 영철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증세가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혈액 검사했더니 거기서 보통 말하는 간 수치,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그래서 왜 간 수치가 그렇지? 약 때문에 그런가 해서 약도 다 바꿔봤어요. 어머니 드시는 건 그 기본적으로 드시는 약들이 있었거든요. 몇 가지 영양제도 있었고 영양제도 다 끊고. 뜻밖에도 C형 간염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간염은 어머니의 치료를 더 어렵게 했습니다. 한 번은 그것도 봤어요. 인턴이 엄마 피를 뽑다가 그 반으로 자기 손가락을 찌른 거예요. 자기도 겁내하더라고요. C형 간염 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고가의 약이라도 써서 치료하려 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았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1,500만 원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머님 해드리려고 상담했는데 어머니 상태로는 별로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영철 씨는 병원에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됐습니다. 수술할 때 받은 수혈이 C형 간염의 원인일 거라는 겁니다. 정말 누군가의 피를 받고 어머니가 감염된 걸까? 영철 씨는 그때부터 수혈 감염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액본부에 전화를 해서 이래서 수혈을 받으셨다는데 혹시 그 헌혈자가 C형 간염 보균자가 아닌지 좀 알아볼 수 있냐 그랬더니 추적 검사가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혈액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적 검사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헌혈한 사람들은 모두 C형 간염 보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에 기록 보면 수술하기 전에 혈액 검사 같은 한 걸 알아봤더니 거긴 또 굉장히 건강한 혈액을 가지신 분으로 나오셨고요. 예. 혈액에 문제가 없다면 어머니는 왜 수혈을 받고 감염된 걸까? 영철 씨는 혈액원의 답변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그게 옮은 게 뭐로 비롯돼서 어머니가 C형 간염이 갖게 되셨는지 그것만 알고 싶었어요. 예. 하지만 책임을 물으려면 혈액원에 소송을 하라는 말에 결국 마음을 접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떤 감염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수술밖에 없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죠. 수혈을 받고 C형 간염에 걸린 건 영철 씨 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경희 씨의 아버지 역시 수혈 후 C형 간염을 진단받았습니다. 수혈을 계속 받은 데서 C형 간염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원래 앓으셨던 병이 아니고. 아니죠. 근데 수혈 받고 나중에 이제는 피검사 같은 거 이제 지속적으로 하니까 거기서 C형 간염이 나온 거죠. 경희 씨의 아버지를 진료한 병원 측도 수혈로 인한 감염이라고 의심했습니다. 혹시 치과 치료 받은 적 있냐, 무슨 먹은 적 있냐 계속 물어. 우리는 그런 걸 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혈액원에서 그거 역학 추적까지 들어간 거예요. 한참이 지난 뒤 몇 번의 독촉을 하고 나서야 결국 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좀 황당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추적했는데 헌혈자 2명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얘기도 안 해주더라고요. 몇 번 재촉을 해서 나중에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죠. 2명 신원불상이다 이거는. 네. 뒤늦게 들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취재진은 당시 혈액원의 답변을 토대로 경희 씨 아버지의 감염 추적 과정을 재구성해봤습니다. 경희 씨의 아버지는 병원에서 25명의 피를 수혈받습니다. 석 달 뒤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곧바로 병원은 수혈 때문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보건당국에 신고합니다. 이때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혈액원이 추적에 나섭니다. 혈액원에서는 우선 헌혈자의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25명 중 13명이 제외됩니다. 이 수혈 이후에도 또다시 헌혈을 했는데 검사에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은 12명, 나머지 헌혈자 12명의 건강보험 정보가 수집되고 보관 중이던 혈액 샘플을 검사합니다. 12명 중 혈액 샘플에 바이러스가 없다고 판정된 10명이 또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이제 2사람이 남습니다. 마지막 남은 2명은 직접 만나 체열한 뒤 검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명이 어디 사는지 거주지 정보가 사라졌습니다. 조사 불능, 감염 원인 추적은 멈추고 수혈 감염이 아니거나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론이 내려집니다.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4년 동안 거주지 혹은 주민등록번호 불명이 28명이나 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과거에는 좀 조사 불능이 많았었고 점점 보관 검체가 많이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런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경희 씨가 더 황당했던 건 혈액원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헌혈자를 왜 찾을 수 없냐고 따져 묻는 경희 씨에게 혈액원은 법대로 하자며 소송을 하라고 답했습니다. 그거는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냥 넘어갔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소송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당초 수혈 감염이 의심된다며 보건당국에 신고한 병원 측도 소송을 말렸습니다. 그게 어차피 해도 집니다. 그러더라고. 나 돈대로 깨지고 더 속상하고 근데 맨 처음에 2명이 추적이 안 된다고 그러고 흐지부지 할 때는 정말 조금 화가 났었어요. 적십자는 우리나라 혈액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헌혈부터 시작해 혈액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무가 적십자의 몫입니다. 올해 2월까지 10년간 수혈 부작용 의심 사례는 병원이 신고한 것만 130건이 넘습니다. 이 중 간염 의심 사례가 105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수혈 감염 판정을 받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주요 수혈 감염이 될 수 있는 주요 질환으로 보는 게 이제 HIV, 이제 C형 간염, B형 간염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검사 기술이 워낙 좋아져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006년 이후에는 보고 건이 없고 감염된 환자는 있는데 감염의 원인은 없는 상황. 환자들의 항의를 직접 들어야 하는 병원은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혈액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검체를 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사실 병원이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수혈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감염이 적은 이유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죽었어요. 환자가, 그 사람이. 결국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수혈로 감염이 됐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건 누구일까? 보건복지부 산하엔 혈액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관리위원회 밑으로 4개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수혈부작용 소위원회가 부작용 신고에 대해 판정을 내립니다. 근거는 적십자와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판정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가 최종 승인을 합니다.
적십자는 결국 자신들이 제공한 자료로 내려진 1차 판정을 근거로 수혈 부작용 아님 의결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다른 정부기관이 아니고 공인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지식과 기술 시설을 갖춘 제3의 기관이 결과를 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판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병관리본부가 말씀하신 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역할을 할 수는 없나요?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적십자는 거의 정부기관 아니지만 준정부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는 감염이나 그런 것과 관련한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기관이나 준정부기관은 그 책임이라고 하는 태도로 인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라고 봐야지 뭔가 문제의 확산을 줄이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난달 8일 올해 첫 혈액관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남산 아래 적십자 본사엔 아침부터 혈액관리위원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혈액관리위원회의 회의 자료입니다. 2시간 30분의 회의 중 10여 분 동안 수혈 부작용이 논의됐습니다. 그중 부작용 판정과 관련된 논의는 1분 남짓. 나머지 시간 대부분은 누가 얼마나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할지, 즉 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돈을 정하라는 얘기냐 뭐냐 그랬더니 환자에게 진료비 300만 원, 위자료 300만 원이 나갔다. 2018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정하라는 뜻인가요? 그냥 이거는 민영사상의 책임을 회피, 회피가 아니라 민영사상의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진료비 정도는 큰 금액이 아니니까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소위원회에서 물어봤습니다. 의결 요청된 감염 사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위원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왜 2012년에는 확정 판정이고 이번에는 추정 판정인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어상에 조심스럽게 추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같은 사유가 아닌가. 현재의 적십자는 오염된 혈액, 즉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는 혈액을 걸러내기 위해 검사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른바 면역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기한이 지난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해 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서류입니다. 적십자가 최근 진행한 입찰에서 응모한 회사들의 기기 등에 대해 직접 성능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취재진은 이 혈액 검사 결과를 분석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적십자가 사용 중인 A사의 시스템 역시 입찰에 응모했는데 성능 미달로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겁니다. A사의 시스템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잡지 못한다는 뜻으로, 즉 현재 적십자의 시스템으로는 혈액 안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취재진은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전문 시험기관을 찾아 프랑스로 향했습니다. 적십자사의 시스템이 혈액 속 바이러스의 유무를 제대로 판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셀바는 전 세계에 1,700여 개의 연구소를 운영하는 혈액 진단 전문기관입니다. We receive every day 30,000 samples a day. We also
are doing HCV viral load, and so using real-time PCR and HCV genotype. And since we are receiving samples from everywhere in the world, we can determine the genotype of all the HCV population we have in the world. 한국 적십자가 사용 중인 방법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정상적으로 검출해낼까? 취재진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한국인 혈액 샘플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We have the stock solution. So here are the results we get when we did the testing of the samples we received from Korea, using the Korean protocol. 실험 결과 분명히 바이러스가 있는 혈액인데도 적십자의 진단법으로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셀바 연구소의 진단법을 사용하니 간염 바이러스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These three different samples, A, B, C, you can see that these samples were detected as positive using the ECLIA we did here in Serba, but negative with the ELISA from Korea. 즉, ABC 3개의 샘플엔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셀바의 실험법은 3가지 샘플이 모두 양성, 즉 바이러스가 있다고 판명했습니다. 하지만 적십자의 실험법은 모두 음성, 바이러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러스 검출에 실패한 겁니다. 셀바 측은 적십자가 사용 중인 한국 검사법을 이용할 경우 혈액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It's important result because it's not safe for the Korean people to have this wrong result.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혈액을 없다고 잘못 판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혈액을 수혈받을 경우 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It means that you cannot use such a technique to qualify a blood donation center, so it means that you will contaminate a patient. People that are healthy in Korea can be contaminated by false negative blood that was available in the blood bank. So it's really a health issue in Korea, I think, and the authorities, they need to do something to avoid the contamination of health people with HSCV. 현재 검사법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잡지 못하고 수혈 부작용 의심 사례의 75%가 C형 간염인 것은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적십자 측은 지금 시스템의 성능이 가장 좋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 그러면은 이게 못 잡아내는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 현재 쓰고 있는 라는 회사 시약 말고는 쓸 수 있는 시약이 현재까지 전무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고 1대1로 말 그대로 1대1, 1대2로 붙어가지고 성능평가 시약을 이긴 시약이 없었어요. 적십자는 또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검출하기 위해 면역 검사와 핵산 증폭 검사를 동시에 하고 있으며 어느 한 검사라도 이상이 있으면 혈액을 폐기하므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종류의 검사를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검사법에 문제가 있다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합니다. 문제는 전제 조건으로서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 자체가 오래되거나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결과값을 믿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결과값을 믿을 수가 없는데. 새 면역검사 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한 이 입찰은 2016년 시작했습니다. 벌써 8차례나 입찰과 유찰을 반복했습니다.
혈액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며 670억 원을 들였지만 이 입찰은 4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업체들이 성능평가 기준에 부적합했거나 가격이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유찰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에는 입찰의 공정성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가 있었고 일부 업체가 입찰 절차를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 국가혈액관리위원회 심의도 받고 국가혈액안전소위에서도 심의를 했고 다 적합을 받은 다음에 이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시간은 조금씩 더 계속 딜레이가 됐습니다. 입찰 계획과 결과 등은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가 보고를 하면 도장을 찍어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한 혈액관리위원은 취재진에게 적십자 내부에 문제가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내부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계는 못 바꾸고 시약도 못 사고 결정도 못 하고 몇 년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대로라면 성능 미달로 드러난 지금의 그 검사법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약이라는 게 뭐 우리도 이제 일반 상용으로 뭐 한 150만 뭐 1,500만 건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되는 시약인데 그게 그때마다 뭐 운이 없어서 뭐 좀 잘 걸러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율만큼 우리 국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건 거죠. 그동안 펼쳐온 혈액 안전 정책들에 대해 평가가 어땠는지 적십자에 물었습니다. 적십자는 9년 전 질병관리본부가 용역을 주어 수행한 연구 결과에서 검사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적십자 혈액관리본부 품질관리과를 통해 상시적인 감시 및 평가 체계도 구축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자부심이 배어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은 입찰 관련 서류를 분석하던 중 달라진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해 말 갑자기 입찰 규격이 변경됐습니다. 두 가지 안전 기준이 완화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지만 적십자는 치료약의 효과가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 괜찮다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검사 시스템이 바이러스를 검출하지 못하는데 새 시스템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 기준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C형 간염 치료비는 예전에 최고 2천만 원이던 것이 3,400만 원대로 줄어들긴 했습니다. 합리적인 약값의 기준은 얼마일까요? 또 약의 효과가 좋아지면 안전 기준을 낮춰도 되는 걸까요? 적십자가 이 마음대로 하다가 안 되니까 막판에 그렇게 한 거예요. 혈액 관련해서 의논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안전 기준을 낮췄으니까 그렇지 아니었으면 구매고 입찰이고 평가고 중지될 뻔했죠. 두 개 항목을 안전 기준에서 빼면 지금 쓰고 있는 A사의 시약, 성능 미달인 이 시약은 평가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두 개의 기관이 혈액 사고를 감시합니다. 수혈 사고와 혈액 제제 사고를 나눠서 분야별로 세세하게 관리합니다. 수혈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의 안전도를 따지는 기준은 쉽게 바꿀 수 없으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여러 종류의 검사를 시행합니다. Die HIV-Nahttestung ist seit einigen Jahren vom PAI vorgeschrieben als Dual-Target-Testung mindestens. Wir im GFE Blut haben gleich eine Triple-Testung eingeführt, um ganz sicher zu sein, auch alle Mutationen zu erfassen. 국가가 혈액 관리의 실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수행하고 있는 곳은 어떨까요? 스페인은 국가가 모든 혈액원을 운영합니다. Y luego también tener un sistema integrado nacional que permite recoger todos los efectos adversos de la transfusión, que por ser pocos, al ser un sistema nacional, pues es mucho mejor para poner de relieve el número real de casos. 국가 혈액원들은 최신의 장비와 검사법을 도입하고 수혈 부작용에 민감하게 대처합니다. Efectivamente, obtener un riesgo cero en cualquier actuación médica es muy difícil, pero actualmente disponemos de muchas estrategias para intentar reducir este riesgo lo máximo posible. 검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안전 기준도 낮춰서 시스템을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도 혈액 안전이 위험하다며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적십자는 아무 답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회를 보니까 적십자사의 혈액관리국장이 위원장이에요. 과반수가 내부 직원들입니다. 과반수가 그냥 심사에서 결정하면 통과되는 구조예요. 회의록을 공개할 의무도 없는 거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전혀 바뀐 것 같지 않아요. 위원회 구조도 바뀐 것 같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관리해왔던 시스템 자체도 전혀 바뀐 것 같지 않고. 가다가 이럴 때 그냥 짚으면 넘어지. 수민 씨의 부모님은 아이가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혈우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딱지가 딱 앉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피가 계속 나올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 들었고 유리같이 키워라 이 소리만 들었어요. 네. 울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어디 울 시간이 어딨냐, 애를 정확하게 마음을 먹고 봐야지 어떻게 우냐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긴장하고 사는 거지 어디를 내보내. 어린 아들이 주사에 익숙해지는 걸 지켜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막 발버둥 치잖아요. 주사 안 맞으려고. 근데 얘는 움직이면서도 자기 찌를 곳을 다 가만히 있어요. 혈관을 머리에다가 하더라고요. 머리에 딱 하는데 머리를 안 움직이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긴 하는데 다 아는구나. 이제 30대가 된 수민 씨. 병원에 가면 익숙하게 체열을 하고 검사를 받습니다. 건강한 성인이 되어 자신의 병을 관리하는 일은 그저 일상의 하나가 됐습니다. 하지만 12살 때 얻게 된 C형 간염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끔찍합니다. 바늘도 되게 뭐 볼펜 두께 같은 그런 바늘을 그냥 옆에 살 째고서 뭐 이렇게 집어넣는데
따끔하다 그래서 정말 따끔한 줄 알았더니 숨도 못 쉬게 아프고 그러니까 네, 되게 생생하거든요. 막 뼈 옆쪽에서부터 이렇게 막 뚫고 들어가는 그 느낌이 너무 이렇게. 당시 혈우병 치료에는 혈액제제 주사가 필수였습니다. 오염된 혈액제제 주사를 맞고 수민 씨가 C형 간염까지 걸리자 부모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이 혈액을 누가 관리하나? 누가 보급하나? 라고부터 생각하니까 모든 혈액은 저기자로부터, 그 다음에는 노기자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정부와 제약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년 C형 간염에 걸린 혈우병 환자 600여 명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대상은 정부와 적십자, 약을 제조한 녹십자였습니다. 오염된 혈액으로 만든 약을 맞은 환자들이 집단으로 감염됐는데도 소송은 어려웠습니다. 환자들이 병의 원인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약청에서 그런 자료를 공개해 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막막한 부분이었죠. 소송은 올해까지 무려 15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정부와 적십자는 피고 명단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적십자는 이에 대해 적십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들이 대법원에서 기각 처리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중심에 선 환우단체 회원들은 정부와 적십자가 이른바 빠져나갔다고 말합니다. 총체적인 혈액관리 자체는 대한민국의 사업이고 그러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적십자사가 빠져나가고 대한민국이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환자들은 점점 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수십 개의 자료 공개 요청을 보내고 혈우재단에도 보내고 하는 것은 환자들로서는 진짜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시간 끌어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받게 되지 않죠. 사실상 이 세 곳의 관계가 그죠? 대한민국과 적십자, 녹십자가 여러 가지로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랄까 한 바구니처럼 보여요. 솔직히 여기에서 약한 사람이 온팡 뒤집어 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특히 지난 6월 적십자가 그동안 들어간 소송 비용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적십자는 7,400여만 원의 비용을 내놓으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소송인단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적십자 수로 빠져나가는 대신에 소송이 그쪽에서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꾸로 소송하게 되니까 더 괘씸한 거예요. 적십자는 법적인 업무 절차 과정이었지만 환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인도적 차원에서 소송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저거는 살아남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꾸로 소송 비용 때문에 가만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소송 비용 받고자 하는 건가? 긴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동생을 위해 소송에 참여한 누나. C형
간염이라는 거를 걸려서 경화 진행이 되고 간암까지 진행이 돼서 사람이 가고 없을 때 그 환자 본인 빼고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은요 아무도 몰라요. 정말. 직업을 포기하고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중년의 가장까지. 음식을 거의 못 먹고 머리털도 다 빠져버리고 막 그런 수준이어가지고 제가 직장 생활을 거의 2년을 넘게 못했어요. 그들의 삶에서 이 소송은 끝을 보기 힘든 싸움입니다. 이 모든 일을 겪은 사람들은 이제는 혈액이 안전하다는 말을 아직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 거는 받기가 이제 좀 두렵긴 하죠. 나도 수술하게 되면 꼭 수혈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한 3팩 정도는 맞아서 꼭 그럴 때마다 꼭 가족 거 쓰고. 그래 그냥 뭐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마음 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겪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고 그런 부분이 많죠. 대학생인 정태우 씨는 오늘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 몸 상태 안 좋음, 해당 없으면 체크를 하고 헌혈하는 동안 관심은 사례품을 향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회를 고르셨어요. 원 플러스 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지금 와주셨고요. 두 개가 안 돼요? 2개가 안 돼요. 영화나 문화상품은 시가가 좀 비싸서. 상품권은 매혈이라는 비판과 함께 계속 논란이 되었습니다. 헌혈센터 직원이 전산 정보를 조작한 뒤 문화상품권 1,400장을 빼돌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적십자는 8년 전 문화상품권 사례를 중단했지만 헌혈 증진을 이유로 올해 슬그머니 부활했습니다. 사례품을 사고 판다는 글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헌혈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단체 헌혈입니다. 연령별 헌혈 통계를 보면 10대와 20대가 헌혈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생과 군인입니다. 군대에서 헌혈을 처음 시작했는데 헌혈 버스가 들어오면 이제 대체로 그 상사가 이제 지휘관이 헌혈 버스 왔으니까 헌혈할 사람은 헌혈해라. 19살, 20살 먹은 그런 아이들한테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놓은 것도 정말 가슴 아픈 거죠. 다 누구나 귀한 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편하게 살고 있는 어른들이 헌혈하지 않는다고 거기까지 가서 그 아이들한테 피까지 뽑아와서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또 혈액 사업이 정말 돈을 버는 사업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혈액 사업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혈액 사업은 정말 사업이에요. 어떻게 혈액을 많이 뽑아서 어떻게 최소한의 비용을 쓰고 최대한의 이익을 남길 것인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적십자가 국민의 혈액을 자본으로 기업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이 팔아야지 먹고 사는 데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줄이지 않는다는 거야.
혈액이 줄면 적십자는 수입이 준다고 생각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난 10년 우리나라의 한 해 헌혈 인구는 평균 270만 명, 인구 대비 6%가량 됩니다. 일본이 3.8%, 프랑스가 4.4%, 영국이 3.1%인 것에 비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는 혈액 부족 국가입니다. 환자의 가족들은 모자란 피를 직접 구하러 다닙니다. 지정 헌혈을 못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했더니 병원에서는 그러면 환자한테는 혈액이 못 가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서 할머니 지인분들도 하시고 지인분이 또 다른 분들한테 이제 수고비를 주면서 그분들도 이제 지정 헌혈하라고 부탁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2015년부터 3년간 혈액 보유량이 계속해서 3일분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혈액이 모자라는 걸까? 적십자가 혈액 사업을 맡은 지 거의 40년이 돼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마다 혈액이 모자라냐고요. 매년 수십만 명이, 적어도 10만 명, 20만 명이 새로운 헌혈자로 진입을 해요. 그러면 그 새로운 헌혈자로 진입을 한 사람들의 1%만 이 헌혈군에 남아 있었으면 혈액이 왜 모자라겠어요? 정부가 항상 추구하는 안정적 혈액 수급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적십자가 혈액 관리를 독점하면 안 된다는 지적은 국회와 학계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복지부가 적십자를 알지 못하니까 말리지도 못하고 질본도 끌려다니고 적십자는 날뛰고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지난달 29일 적십자와는 별도로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을 설립해 혈액관리 감시 기능을 강화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2006년 추진됐던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이 무산된 지 12년 만입니다. 적십자는 재단 형태의 별도의 혈액관리기구는 현재 적십자 혈액관리본부가 하고 있는 일과 겹쳐져 중복 투자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즉 국가가 혈액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조정실 소속의 한 개의 정부기관을 분리해서 업무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정부기관으로 창설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십자의 이 같은 반대 논리에 대해 일부 혈액관리위원들은 결국은 적십자가 다른 감시기구가 생기는 걸 반대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본부장님이 국무조정실 산하에 기관돼야 된다고 반만되겠다는 거, 그건 반만되겠다는 거예요. 시민단체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부가 일단 혈액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리고 2년마다 공무원들이 교체가 되니까 혈액 사업을 수행하는 적십자사가 모든 그 정보와 자료를 쥐고 있으니까 복지부도 적십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혈액을 손에 쥐고 있는 적십자와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 사이, 혈액 안전의 사각지대는 사라질 수 있을까요?
헌혈은 절망에 빠진 한 생명을 구해내는 고귀한 봉사입니다. 적십자는 늘 헌혈이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혈액은 사람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생명의 선물입니다. 동시에 혈액은 쉽게 영역을 침범할 수 없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라는 이유로 독점의 폐해는 선명해지고 감시의 눈은 느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혈액은 내 삶 또는 내 가족의 생명과 어느 순간 맞닿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들인 그 정부한 적십자, 거기에 대한 원망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믿음이 가진 않는 건 사실이니 그거를 좀 믿을 수 있게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혈액 왕국을 우리가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